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노자와 21세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는 경북대 인문대학에 있는 김규종이라고 합니다. 저 원래 전공이 러시아 희곡, 희곡이 뭔지 알죠? 문학에는 세 가지 양식이 있죠. 시, 소설, 희곡. 그 마지막 희곡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 희곡이니까 이를테면 안톤 체호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톨스토이, 뭐 미하일 불가코프 이런 사람들 희곡을 공부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양 사상, 동양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뭐 공자에서부터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오늘 혹시 조금 까다롭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어렵고 지루한 감이 있으면 있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저랑 같이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자와 21세기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는 몇 살이나 됐는지? 2010년에 주윤발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 똔똔 찍고 춘추전국시대. 10년 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안 봤을 수가 있어요. 그거 요새 내려받기 하면 500원도 안 할 건데요. 그 영화에 보면 공자로 주윤발이 나오는데 공자의 스승으로 노자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 생각으로는 공자보다도 노자가 나이가 훨씬 많은 걸로 생각한 거죠. 공자는 기원전 552년에 나서 기원전 479년에 이 세상을 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중국에 살았던 분들인데 나이가 만일 지금 살아계시면은 공자는 적어도 2700살 됐고 2700살 아니겠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죠? 한 2570살쯤. 그 다음에 노자는 그럼 한 2600살 이상 된 걸로 영화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자가 나이가 더 많으냐, 뭐 공자가 나이가 더 많으냐, 뭐 얘기들이 많지만 두 분의 공통점은 중국의 그 혼란스러운 춘추 시대 말기를 살았던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그럼 춘추 시대는 뭐냐? 춘추 전국 시대, 아까 영화 제목 얘기했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역대 왕조를 하, 상, 주 이렇게 나와요.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나라고. 그래서 이 주나라가 기원전 1100년에 호경이라는 곳에 도읍을 가지고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서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서쪽 오랑캐, 융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를 할 수 없이 기원전 771년에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중국 역사가들이 말하는 춘추전국 시대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기원전 771년서부터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550년 기간을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춘추전국시대는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를 합친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를 대개 기원전 771년서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전국시대를 기원전 403년서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춘추시대 말기를 살아갔던 두 사상가, 철학자, 이 사람들을 노자와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춘추시대만 해도 그래도 나라가 100여 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그렇게 거대한 대규모 전쟁은 없었어요. 전국시대에 이르러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전국칠웅이라고 있어요. 진, 한, 위, 연, 초, 제, 조. 이거 7나라죠. 그 나라만 딱 남아가지고 한 나라가만 살아남을 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시간대를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국시대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수많은 농민들 군인으로 차출이 돼서 죽어나가고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전란의 시간대입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대표했던 사상가들을 우리들이 제자백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도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선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그 동학을 창시한 최재호 선생 계시잖아요. 동학의 세 가지 기본 바탕이 된 이념이 유불선 이렇게 배웠죠. 유가, 불가, 선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다시 신선선자인데 이게 도가 쪽을 얘기합니다. 즉 노자나 장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했던 게 도가거든요. 그 도가의 창시자로서 우리가 오늘 노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노자가 과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는 이 21세기 얼마나 필요한가. 요새 드론 하늘 날아다니죠.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곧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것 같고, 3차원 인쇄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집도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대에 과연 우리는 2500년 전에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신 노자의 가르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몇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자가 나와 있네. 1번, 천하사상. 두 번째, 위계질서.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무위자연. 네 번째가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 다섯 번째가 정치사상. 여섯 번째가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일곱 번째가 자연과 인간. 여덟 번째가 공자의 철환과 노자의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자와 변증법.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 못하겠죠? 100분 강연을 가지고 이건 못하고, 이건 아마 내가 마음 먹고 하면은 12시간짜리 강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시점에 멈출 거예요. 이유는 개영배라고 들어봤어요? 2002년인가 3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설가 최인훈 선생이 상도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걸 텔레비전 드라마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주의 거상, 조선 19세기 최고의 거상이었던, 거상이라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이죠. 그 임상옥의 일대기를 영화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 원작이 아까 말씀드린 최인호의 상도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이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술잔인데요. 술을 이렇게 딱 붓다 보면 70% 정도, 그죠? 그러니까 약 4분의 3 정도, 3분의 2 정도 넘치게 되면 그 술을 따르게 되면 그 술잔에 있는 모든 술이 쏟아져 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절제해라, 이거는. 그릇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마라.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임상옥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 것도 존중해줬던, 그래서 그가 조선 후기에 최고의 장사꾼이 되고 나중에 높은 벼슬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려고 해요. 이런 강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단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지? 여러분들 생각에 팔리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학이불사 즉 망하고 사이불학 즉 태라, 이렇게 했어요. 공부만 하고, 즉 책만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한테 속임을 당하기 쉽고, 사이,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공부할 때 이거 명심하면 여러분들 아마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책을 읽고 선생님들의 강의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말고. 기계적으로 외우면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얼만큼 성적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더 깊고 더 멀리 가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계기가 오늘 저하고 좀 같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하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죠. 중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세상의 중심이 지네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 생각한 거는 천하 제일 가는 나라,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가? 보니까 이게 노자 도덕경에도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아, 도덕경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구나. 21세기와 노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명해야 될 책이 도덕경입니다. 노자가 남긴 유일한 저작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춘추 말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아, 이거는 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결될 정세가 아니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을 놔두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숨어야겠다. 그래서 노자가 그 함곡관이라는 데로 이게 쭉,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중국 서쪽의 거의 끄트머리쯤이 됩니다. 거기를 거쳐서 서역으로, 그러니까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족 사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함곡관 쪽으로 쭉 가요. 근데 그 함곡관의 수문장이 누구였냐면 윤희인데, 윤희가 아침에 이렇게 쫙 그 동쪽을 보니까 뭔가 퍼렇고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좀 귀한 분이 오시나 보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녁 때 이 푸른 소를 타고 아주 늙은 하지만 굉장히 귀티가 나는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는 노인이 소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님 통행증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노자였는데 아, 이 사람은 무슨 통행증이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그냥 보내주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어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럼 저에게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룻밤에 써주었다는 글이 이른바 노자가 남긴, 옛날 이름은 그냥 노자였어요. 노자가 남긴 책이기 때문에 그게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노자는 표표히 푸른 소를 타고 함곡관을 지나서 서역으로 사라졌는데, 일부 노자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그 이후에 신선이 돼서 아직까지도 지구의 어딘가에 살아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유죠. 하지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는 인간 프로젝트를 미국하고 유럽에서 가동 중이에요. 일컬어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천하사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이 길가메시 프로젝트의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그죠? 황하 문명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춘추전국 시대, 그죠? 그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전래되는 가장 오래된 신화,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거기 나 있는 주인공이 이 길가메시라는 왕이거든요. 그 왕이 하도 폭정을 부리니까 하늘에서 이 사람이 좀 너무 심한 사람이고, 그래서 길가메시를 죽이려고 엔키두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하나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이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일주일 동안 싸우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말자.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레바논 삼나무를 지키고 있던 거대한 괴물이 있거든요. 훔바바라고. 그 괴물을 퇴치하고 의기양양해져서 뻐기다가 하늘에 있는 이슈타르 여신이 이렇게 되면 인간 세상이 더 혼란해지겠다. 그래서 길가메시를 죽이려고 소를 하나, 큰 소를 내려보내는데 그 소가 하필이면 엔키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너무나 허망해진 거죠. 자기가 둘도 없이 사랑했던 친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트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한테 홍수 이야기도 듣고 영생불사는 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우르크로 돌아오는 길에 성이 저 멀리 보이는데 조그만 호수에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목욕하고 내가 다스리던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그때 뱀이 한 마리 기어와서 그 영생불사의 풀을 물고 가버려요. 길가메시가 목욕하고 나와보니까 없잖아요. 그때부터 길가메시는 그래, 나도 어차피 영생불사는 틀렸구나. 이제는 죽음이 다가온다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신화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호메로스하고 일리아스의 그 두 서사시가 누가 썼죠?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이 두 서사시가 가장 오래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길가메시의 이름을 따서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늘리는 약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아까 120세 시대니까요. 곱하기 4를 하는 건데 출발이 뭐냐? 아마 땅속에 특별한 종류의 두더지가 살고 있는 모양인데 이 두더지는 노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다른 두더지에 비해서 4배 이상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더지의 DNA 구조라든가 세포 안에 그 내장 같은 걸 어떻게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도 노화를 늦추고 죽음을 더 뒤로 늦추는 그런 어떤 묘약이 발견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 우리가 500살까지 살게 된다.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 뭐 10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면 2500년쯤 여러분들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왕조가 몇 년? 지속되는 게 1392년에서 1910년까지니까 만으로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서 500년 역사를 다 보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를.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500살까지 살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1시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어쨌거나 다시 우리 천하사상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2500년 전에 이미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문 보면 천하유도 각주마이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제가 번역을 해놨죠.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천하유도니까 천하에 도가 있다면 전쟁에 쓰이던 말, 그죠? 각주라고 해놨어요. 말로 농사를 짓고 그 말에 똥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천하유도, 무도, 천하에 도가 없으면 육마생 어교.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왜 전선에서 새끼를 낳아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어디 나가 있어야 돼요? 싸움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에서,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주 간단한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천하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그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죠.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과 대등하게 연호를 썼던 유일한 시기에 고구려, 그 다음에 주인공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그 양반 원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그 연변에 이 양반 그 무덤에 가보면 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king of kings. 그죠? 근데 일본에만 해도
이 사람들은 천하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도 나름대로 전국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460, 70년대 시작해서 1580년대 초반에 끝난 100년 동안에 일본의 혼슈, 오늘날 그 동경이나 오사카, 뭐 경도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일본의 가장 큰 섬. 거기가 아마 남북한 합친 것보다 약간 더 클 겁니다. 이 주로 혼슈의 지배권을 두고 쟁쟁한 인물들이 투쟁을 벌였던 100년 동안의 시간대. 그걸 일본에서도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하쟁패라는 말을 써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일본은 지들 왕을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천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광개토 대왕을 빼고 난다면 중국과 대등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사상이라는 것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디서 써요? 씨름할 때 천하장사. 그죠? 조금 하여튼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일본하고 달리 중국하고 한 번도 1대1로 맞서 보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고구려도 역시 중국에 큰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조공을 했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수나라의 침공이 있을 때 수나라의 침공을 막은 장군이 을지문덕이죠. 살수대첩, 여수장 우중문씨, 그죠? 30만, 별동대, 뭐 청천강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때조차도 전쟁 시기조차도 중국으로 조공사절을 보내고 했습니다. 여튼 이런 천하사상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고 그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두 번째는 위계질서라고 하는 말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계질서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란 게 과연 뭐냐. 도. 그리고 우리는 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는 거예요. 도는 한자말로 보면 길도죠. 길도.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대개는 아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텐데 자동차가 달리는 길을 우리가 도로 혹은 차도라고 하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입니다. 그죠? 이 차도를 자동차가 달릴 때 잘 달리려면 조건이 뭐예요? 비어 있어야 되죠. 길이 꽉 차 있으면 자동차로 꽉 메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차도 도로가 아니고 뭐죠? 주차장입니다. 차가 멈춰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차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의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비어 있어야 한다. 도는 길은 비어 있어야 한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받아들일 정도로 넓고 길어야 한다. 핵심적인 거예요. 도. 이 노자 도덕경에서 가장 해석도 어렵고 유명한 게 제1장에 나와 있는 첫 구절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여기는 없습니다. 일본어 제가 안 적었는데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면 도가도예요. 비상도. 그것이 언제나 통용되는 위대한 도는 아닐 것이다. 대개 이제 번역을 이렇게들 합니다. 명가명,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그것이 항상 통용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를 도라고. 그러니까 도는 함부로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 도. 왜 그런가? 14장에 이런 구절 나오죠?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시지불견, 청지불문, 박지부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가 도예요. 도는 시는 아주 째려보는 거예요. 열심히 째려보는 거고 견이라고 하는 거는 흘낏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할 테니까 시는 영어로 얘기하면 WATCH, 워치예요. 견은 뭐예요 그러면? SEE. 그죠? 아무리 뚫어져라 도를 보려고 해도 불견, 보이지 않는다. 도는. 그러니까 도는 구체적이고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추상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청지불문.
청이라고 하는 거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경청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청은 영어로 하면 L-I-S-T-E-N, listen이고, 문은 뭐죠? H-A-R, hear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귀를 기울이더라도 들리지 않는 것. 그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는 뭐냐? 박지부득. 저놈을 포박해라 그러죠. 이 박자예요. 꽉 잡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I-Z, seize. 혹시 그 일부 학생들 봤으면 좋을 만한 영화가 이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1989년 영화니까 그 영화에 보면 아주 그 명문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한 분이 로빈 윌리엄스죠. 반대하죠.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성장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화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라틴어가 나옵니다.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예요. 그날을 포착하라. 꽉 붙들어 잡는 거예요. 이게 포박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날을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전 별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날을 즐겨라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까르페 디엠. 그죠? 그래서 박지부도 도를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영어로 obtain, 얻다라는 거죠. 얻을 수 없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도는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해도 그 다음에 움켜잡으려고 해도 움켜잡다고 하니까 황선원 소설가가 쓴 소나이가 생각나네. 그죠? 기억납니까? 개울가에 얼굴이 하얀 소녀가 어느 날 보니까 물장난을 치고 있는데 자꾸 물을 움켜잡잖아요. 움켜쥐고 나고 장난치잖아요. 며칠 있다가 소년이 같은 걸 반복하죠. 물을 움켜쥐는데 물이 움켜쥐어지지 않죠? 이때 멀리서 이 바보 하고 돌멩이가 날라오죠. 기억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게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도는 뭘까? 42장으로 가봐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한자일 거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그 밑에 40장, 천하만물 생어유나 유생어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은 생어유. 유에서 생겨났지만 그 유는 유생어무, 무에서 생겨났다. 그 무가 뭐죠?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무형의 어떤 것이에요. 그 세상 만물을 낳은 것 또한 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노자였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여기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스 신화 가운데 보면 천지창조 설화가 나오죠. 맨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최초의 여신이 하나 생겨나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 그게 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도가 하나를 딱 낳죠. 그게 누구? 가이아. 가이아가 생겨나죠. 그 가이아가 혼자 오래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죠? 우라노스. 뭐죠? 남신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면서 자식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크로노스. 그죠? 크로노스의 아내가 누구죠? 레아. 그죠? 이 크로노스하고 레아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죠. 비슷하지 않아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천하만물 생어, 유생어무. 그리스 신화와 관련해가지고서 관심 있으면 경북대 군의전화 6174로 전화하면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요.
그래서 25장으로 다시 가보면 역시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가 나오죠? 도법자야.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 없이 산다 이런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말이 없죠. 인법지, 사람은 땅을 따르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자, 우리가 두 발 디디고 서 있는 곳은 어디? 땅입니다. 대지예요. 뭐죠? 이 대지에 만일 비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예. 암흑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은 하늘을 따른다. 근데 그 하늘은 누굴 따른다? 도를 따른다.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도법 자연이에요.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고 있는 네이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을 따른다. 스스로 그러하다. 그게 뭐죠? 자, 질문합니다. 자, 지금 계절은 가을이에요. 가을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옵니다. 겨울 다음에 봄. 나의 질문은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가을 다음에 여름이나 봄이 오면 안 되고 겨울이 오죠? 왜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오면 안 되고 왜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나요? 네? 여름이 봄보다 앞서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고. 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죠?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되고 왜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요.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가 자연 법칙 혹은 우주 운항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운항의 법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이거에 대해서 오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은 그래서 1687년에 필로조피아 나토랄리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는 책을 써내죠. 라틴어입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흔히 프린키피아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왜 지구와 태양은 부닥치지 않는가? 왜 바닷물은 육지로 차고 넘치지 않는가? 예외는 있죠, 물론. 지진 나고, 지진해일 같은 거 있죠.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쓰나미가 올 수는 있지만, 왜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지구와 달도 그렇고, 다른 별들도 왜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가? 그걸 밝혀낸 게 1687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의 3법칙 배웠죠? 운동의 3법칙에 근거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내세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기고 밀쳐내고 있는, 그죠? 이게 1687년이에요. 그리고 한 100년쯤 있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증기기관. 그 시간대에 조선은 정조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죠. 1780년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 동지사 사절로 해서 중국 연경, 지금의 북경이죠.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쓴 책이 그 연암일. 연암 선생이 거의 중국에 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청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뒤떨어졌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물레방아를 보고 오십니다. 연암 선생이. 근데 연암 선생은 평생 벼슬 안 하려고 했다가 정조 임금이 자네 가가지고 저 함양 옆에 안희마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군수를 좀 하게 해가지고 안희마을에 가셔요. 그래서 1792년에 함양 부근의 그 안희마을에다가 물레방아를 처음으로 설치합니다. 1792년이에요. 105년 전인 1687년에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 프린키피아를 쓰면서 우주운항의 법칙을 딱 밝혀내는데 우리는 105년 뒤에 지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힘, 가축의 힘을 빼고, 그죠? 자연력을 이용한 최초의 에너지를 얻어낸 곳이 그때예요. 1792년이라고. 얼마나 낙후했는지 알겠죠?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현동 정동규 선생이 쓴 주영편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조선에 없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얼마나 졸렬한 나라인가. 1805년 책인데, 여튼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결론은 인법 자연이에요. 사람은 자연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장사상. 노자가 맨 처음에 시작하고 장자가 그 뜻을 한층 넓고 깊게 천착했다고 해서 흔히 노장사상이라고 하죠. 도가 혹은 도교를 이야기할 때 이 노장사상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무위자연이에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만지죠? 몇 번 만져요? 사람이 하루에 만지는 자기의 얼굴 횟수,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횟수, 대개 한 2,000번 이상을 얘기해요. 스마트폰은 그보다 더 자주 만지죠? 옆에 아예 있죠. 늘 건드리고 있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대학생 선배들한테, 여러분들의 대학생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강의 시간에. 자, 여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몇 명 손을 듭니다. 엄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럼 묶어서 물어봐요. 자, 엄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마트폰이 좋아? 엄마가 좋아요? 물어봐요. 그럼 되게 엄마가 좋대요. 근데 엄마 없이는 살아도 2020년에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한테 낚여 있다고. 사로잡혀 있다고. 나는 청도에 사는데 내가 몇 년 전까지 닭을 길렀어요. 청개라고 푸른 알을 낳는 닭을 키웠는데 닭을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닭이 사람을 키워요. 아침마다 가서 먹이를 주고 똥을 치워주고 물을 바꿔줍니다. 3, 4일이라도 개들을 비워둘 수가 없죠. 닭이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닭 대신에 스마트폰을 넣으면 여러분들 아마 자기 전에 늘 충전해 놓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학교 갔다가도 안 가지고 갔으면 지각을 하더라도 스마트폰 찾으러 집으로 다시 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노예입니다.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주인은 스마트폰이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노예죠.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둬라. 마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 따라, 아니 마음이 아니고 자동으로 손이 가잖아요.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거지. 물화일체가 아니고 스마트폰 일체가 된 거지. 몇 가지 그 예문이 나와 있어요. 18장에 보면 도덕경은 아까 5천자라고 돼 있는데 대개 5천자쯤 돼 있어요. 그리고 83장 내 기억이 맞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37장까지가 도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가 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덕경입니다. 도는 커다란 어떤 노자의 중심 사상을 이론적으로 밝혀낸 것이고 그 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게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이니까 도에 대한 이야기죠. 대도패 유인의, 해지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이렇게 나와 있네. 큰 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과 의라는 것이 생겨났다. 인의, 이건 주로 유교, 공자, 그 제자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큰 도가 없어지니까 인의가 나타났고 해지출, 해지는 지혜의 거꾸로 한 말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고금 동서라고 하기도 하고 동서고금이라고 하죠. 같은 겁니다. 한자말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혜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대위,
뭐 중위소위 대위가 아니고 위선할 때 그 위자거든요. 거대한 엄청난 거짓말, 위선이 이 세상에 생겨났다. 육친불화. 육친이 불화하기 때문에 효성이거나 아니면 자애로움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국가 혼란,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충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다릅니다. 인과 의가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야. 어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 좋죠? 근데 노자는 반대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하위의 개념이다.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가진 자들 중심적으로 배운 사람 중심 개념이다라는 거죠. 큰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인과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인과 의를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유가라고 그랬어요. 공자. 왜? 인과하고 의를 내세워서 나 도가 떨어진 이 세상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노자의 생각은. 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위선이 생겨났다 이거죠. 여러분 아마 잘 쓰는 말 중에 잔머리 굴린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잔머리 굴린다. 네?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되게 머리가 좋다. 아주 순수한 사람, 거대한 바보처럼 보이는 현자들은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네? 거짓, 위선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있다가, 게임하고 있다가, 만화 보고 있다가, 친구가 카톡하고 있다가, 엄마가 여러분들의 방을 딱 열면, 공부하는 척 합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어요. 나는 중3 때까지, 일단 뭐 학교에서 중간 시험 뭐 이렇게 치잖아요. 학기말 시험 치고 그럴 때, 뭐 두 과목 좀 치고 나면 집에 오면 뭐 11시, 12시 되니까, 엄마 저기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올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만화방 갔거든. 만화과에 가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만화만 보는 거야. 그리고 공부하는 척하고 집에 오는 거지. 맨날 그랬어요. 뭐 여러분도 그러라는 건 아닌데, 하지만 떳떳하진 않은 거지. 차라리 만화가게 갔다 올게요. 공부는 갔다 와서 만화가게 만화 보고 와서 학교에 하면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한 잔머리, 그거를 노자는 희애지, 지혜라는 말을 한 겁니다. 육친불화. 육친이 불화하니까 효성과 자애로움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거야. 육친은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그 사이의 불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불화예요. 사고무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사고, 내 방향이죠. 동서남북의 내 방향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다 할 때 이 육친을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다. 천혜고아를 이야기할 때 사고무친 그러죠.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참 여성스러워. 우리 부모님 정말 자애로우셔.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육친이 화합하고 서로 화목한 집안에 있다면, 그렇게 생활한다면 효성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자애롭다는 말도 필요 없다라는 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국가 혼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충신이 생겨난다 이거죠. 충신, 평소에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 왕조시대 이야기합니다. 왜 필요하죠? 국가 경영할 때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을 배불리게 먹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신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되게 신하의 이름을 몰라요. 나라가 좋은 시대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계백장군, 그죠? 아마 위인전을 읽어본 사람은 알 거라고요. 국민학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읽었던 계백장군 위인전에 보면은 의자왕이잖아요. 백제의 마지막 왕이. 아주 나쁜 임금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의자왕은 그렇게 나쁜 임금 아니에요? 왜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한자 두 개가 들어있죠. 저기 해지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자가 들어있죠. 대도패 유인의에서 의자가 들어있죠. 정의롭고 자애로웠던 왕이 의자왕입니다. 그죠? 이 의자왕이 처음에는 정말 국가를 잘 다스렸는데, 그죠? 무왕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정치를 잘 돌보지 않고 술 먹고 그냥 놀데 바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자왕 시절에
그 윤충이라고 하는 백제의 장군이 대야성, 지금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에 있는 대야성, 그때 신라의 성이었는데 그 성주가 김품석이라고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김춘추가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딸이 김품석의 아내였어요. 그 윤충이 대야성을 쳐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사위하고 딸이에요. 김춘추의. 그 김춘추가 사신을 급파합니다. 대야성은 니들이 가져가라. 근데 내 딸과 사위는 죽이지 마라. 근데 윤충이 괜히 사람을 죽입니다. 이 두 사람을 죽여요. 여기서 김춘추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죠? 연개소문. 죽을 뻔하죠. 누굴 찾아갑니까?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는 고구려 5단이 약간 백제를 없애가지고 한반도의 남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반도에 그 거대했던 제국을 경영했던 고구려를 함락시키게 되죠. 이게 660년, 668년의 일이잖아요. 이 혼란스러웠던 의자왕 말년에 충신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계백이고, 그죠? 성충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고, 흥수라고 하는 충신이 있어요. 이 계백과 성충과 흥수, 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의장은 아마 나라를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아마 삼천궁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디 있죠? 부여, 낙화암, 가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 나는 가봤어요. 거기 가서, 아이고, 이 역사서의 거짓말, 그죠? 거기 가면 30명도 서 있기 힘들어요.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패자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짓밟아버리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삼국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쓴 사람이 누구? 김부식이잖아요. 1145년에. 왜 썼어요? 네, 얘기가 좀 길어져서 많은데 이 과장에서 의자왕의 악행을 과장하고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필연의 운명이라는 것을 일반 독자들한테 확신시켜 주려고 그렇게 과장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부여에 가면 낙화암을 둘러보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거기서는 그걸 백마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금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백강 혹은 백마강. 이게 금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튼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인과 의라는 것이 나타났고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서 거대한 위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육친이 불화하기 때문에 효성과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떠돌고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신이 곧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75장을 한번 봐요. 민지난치, 이기상지, 유의, 시이난치. 백성은 다스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스리기 어려운가? 그 위에서, 즉 백성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왕이나 권력자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그 위에서 유의,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시이난치. 그래서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저 놔두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노자 도덕경 제8장.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 이 부쟁, 처중인지소. 그 밑에도 조금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약수. 물은 선이, 동사입니다. 둘 다.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부쟁,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디 있다는 거지? 중인지소,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고기여도
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서 도의 본성을 깨우친 분이 노자입니다. 아까 위계질서에서 잠깐 내가 안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뭐 나오죠. 요게 노자가 생각했던 것의 핵심이고요. 요게 공자 쪽 비교해 놓은 건데요. 노자가 생각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물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여성 혹은 여성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을 강조한 게 노자입니다. 근데 공자는 반대예요. 남성성, 남성, 불, 가장 하얀 불, 그죠?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유약이 아니고 강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노자 쪽, 공자 쪽 그 생각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상선약소,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도착한 지금까지 물을 한 번 하나도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양치질도 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온 사람. 물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죠.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40일, 50일 살 수 있어요. 그 물이 없으면 우리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물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신생아의 95%가 물이에요. 어린애들 이렇게 볼따고 이렇게 꼬집어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피부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되면 벌써 보습 화장품을 찾아요. 습이 뭐예요? 물기 습자거든. 습기를 머금은 화장품이 보습 화장품이에요. 아, 오늘 습도가 높다 할 때 습자거든? 그럼 물수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 나이 들면, 나이가 7, 80 넘어지면은 사람의 수분이, 어린애는 95%인데 사람의 수분이 65%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피부가 딱딱하고 쭈글쭈글해지죠. 저도 이게 주름이 많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10년쯤 지나면 훨씬 더 쭈글거릴 테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무들 바짝 말라면 바짝 마르잖아요. 물은 어디까지 있냐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곳이 어디예요? 이죠, 이. 이 가운데서 상아질이에요. 상아질의 5% 정도가 물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있어요. 물은 모든 생명에 이롭게 하지만 절대로 다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 흘러가는 걸 잘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하나 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하죠? 장애물을 피하거나, 이게 만약 장애물이라면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피할 도리가 없으면 이 장애물보다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넘어갑니다. 그죠?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피하거나, 그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씁니다. 여러분들이 대소배를 보고 물을 내리면 그 물은 어디로 가죠? 하수도를 거쳐서 신천이나 낙동강을 거쳐서 남해바다로 배출이 되죠. 맞습니까? 낮은 곳에 있어요. 아버지, 엄마 따라가지고 자동차 세차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소를 가지고 그 물들이 어디로 가요? 세차장에 세멘트 바닥을 흘러서 수척근육으로 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요. 물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 있어요. 세차한 물, 빨래한 물, 우리들이 세수한 물, 우리들이 토한 물, 다 글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물질 가운데 세 종류로 존재할 수 있는,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여러분들 아마 요새 마스크를 쓸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마스크를 쓴 가운데 안경으로 김이 서리게 될 겁니다. 물 성분이죠. 우리들의 콧김이 안경에 서려서 수증기가 기체 상태죠. 그게 많아지면 물방울이 맺히죠.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 날이 더 추워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네, 눈이죠. 혹은 우박이거나, 여름에, 가을에.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물질로서 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왜 우주 비행선 같은 거 우주왕복선 뭐 보내고 그러잖아요. 외계 행성을 탐험하러 탐사선을 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아주 오래전에 2500년 전에 물이야말로 도의 본성에 가장 가깝다. 흔히 어른들이 그 말씀 가끔 하실 거예요. 유수부쟁선 이런 말을 하죠.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아니한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물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세 가지 물성. 이건 물질로서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말이고 이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면서 인간과 모든 생명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물이에요. 근데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물은 모든 걸 죽이는 구실도 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부패하죠. 생로병사입니다. 죽음에 임박해 있거나 죽어나가는 것들을 촉진하는 게 물이에요. 왜 쇠에 녹이 슬어요? 습기, 물기가 자꾸 쇠를 부직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부패하는데, 부패시키는 데에는 물이 핵심이에요. 곰팡이가 슬잖아요. 습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기도 하지만 도를 잘못 쓰게 되면 패도,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왕을 우리가 왕의 어떤 그 방도를 우리가 패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 힘없는 장사미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다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돈은 아주 잘 써야 돼요.